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혼 도장 찍자마자 변호사 며느리 드린다며 파티 열던 시댁이 10분 뒤에 회사부터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결혼식 날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단둘이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얼굴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수하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칭찬도 악담도 아닌 그 말이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지를 이미 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내 학력을 굳이 꺼냈습니다. 아휴, 요즘은 다들 유학도 가고 그러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냥 평범해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수준이 아니다라는 선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물 좀 따라요. 아, 며느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아직 젓가락도 들기 전이었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물병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 첫날 밤에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원래 좀 솔직해. 너가 이해해. 그 말이 그 집안에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말을 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착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나는 착한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켰고 식탁을 닦고 반찬을 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부엌에 안 들어온다더니 너는 그래도 낫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이라는 걸 나는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전화를 받아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친정이랑 너무 자주 연락하는 거 아니니? 여자가 시집 오면 친정 생각 줄여야지. 친정 부모님이 보내준 반찬을 가져오면 시어머니는 일부러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간이 세네. 역시 집집마다 음식이 다르구나. 그 말 속에는 내가 자란 집 전체를 평가하는 시선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나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감사는 없었습니다. 이거 좀 해놔요. 형님,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몸이 너무 안 좋아. 잠깐 쉬고 있는데 시누이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는 말 많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늘 중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눌러앉히는 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울면서도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거실에 나오면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괜찮아? 누가 물으면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말은 사실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괜찮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입 닫고 사는 존재라고 그들은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살았어. 그 말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정이 유지되려면 며느리 하나쯤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점점 더 거칠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았고 아무 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조용한 며느리가 되었고 그들은 점점 더 선 넘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훗날 그 집안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 보니 괜히 없는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자주 울렸지만 나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도 일이 많다는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났습니다. 내가 쓰는 향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집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답도 짧았습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남편의 차 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하고 회식하다가 그냥 쉬었다 간 거야. 그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하던 시누이가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너 요즘 남편한테 잘하니?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남자라는 게 말이야, 집에서 편해야 밖에서 딴짓을 안 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그런 일 한두 번이니? 그 말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 눈 높은 거 몰라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집안에서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기준에서 교체 가능한 존재였던 겁니다. 내가 울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니? 집안 일 밖으로 새면 안 되는 거 알지? 그 말은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누나 다 알고 있더라.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걸 또 꺼내? 집안 어른들까지 알게 만들고 싶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내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나는 그 등을 보며 이 결혼이 이미 끝났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나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남자 관리도 못해.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집안에 복이 없으면 남자도 밖으로 돈다니까. 그 말들은 모두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참아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는다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길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 결심이 훗날 이혼 도장을 찍게 되는 시작이었고, 그 집안이 나를 너무 쉽게 내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시누이는 아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보자.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다는 느낌이어서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잔 따라 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서로 좋겠다. 너무 담담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요? 내가 되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혼 생활 말이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물건을 치우자는 말처럼 가볍게 던져졌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형님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조건을 꺼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 체면 지키는 거야.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두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내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내가 울기를, 매달리기를, 억울하다고 소리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시누이는 미묘하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쉽게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시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의심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너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지? 그 말 속에는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안도와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나면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여자들 같지 않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만만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울음도 나지 않았고 분노도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이 결혼을 붙잡고 있던 게 나 혼자였다는 사실이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가 뭐래?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남편은 놀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반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줬습니다. 조건은?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간 풀어졌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이미 짐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차분히 돌아봤습니다. 참아왔던 순간들, 삼켜버린 말들, 스스로를 낮췄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 집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가자.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들이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확신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이 이 집안과의 인연을 내가 마음으로 먼저 끊어낸 날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을 찍는 날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나는 이미 조용히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날씨가 맑아서 오히려 마음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러나왔고 그 침묵이 이미 우리 관계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었고 붙잡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왔니?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시누이는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그 웃음이 이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혼 서류가 나왔고 나는 펜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쓰는 손이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소리처럼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나오는데 시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웃음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요. 네네, 다 준비됐어요. 환영 파티요. 그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환영 파티. 이혼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저녁에 환영 파티라니. 시누이는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각자 흩어지기 직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짐은 빨리 정리해. 그 말 역시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전화 통화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환영 파티. 누구를 위한 환영일까?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다음 사람이 정해져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우연히 한 지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지인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혹시 이혼했어?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오늘 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지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시댁 쪽에서 파티한다는 얘기 들려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 환영 파티래. 젊은 변호사라던데. 그 말이 내 귀를 지나 심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 너무도 빠른 이혼 결정.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결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이미 끝난 카드였고 나는 교체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사진을 꺼내보다가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환영 파티라. 내가 나간 자리가 그렇게 가벼웠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 같은 게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사라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거라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그날의 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열릴 환영 파티가 그 집안이 가장 크게 웃는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까지도 나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시댁 거실에는 내가 정리해 두었던 액자와 쿠션,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던 자리가 이상할 정도로 말끔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오기 전부터 그 자리는 비어 있었던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의 퇴장이 아니라 오래 불편했던 짐 하나를 내려놓는 소리처럼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그날 나는 짐보다 먼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단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그 집안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용히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그 집 거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꽃다발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으며 샴페인 병이 얼음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식 2부 행사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격이 다시 살아났네. 그 말을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웃으면서 했지만 그 웃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나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선언이었고 그동안 참고 살았다는 자기 합리화의 완성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끼리네. 그 말에 모두 웃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던 나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면 안 되는 이름처럼 혹은 말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처럼 그날의 나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파티는 그 집안의 마지막 축제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웃고 떠들던 그 시간 나는 조용히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장면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담담하게 다음 수순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사과도 체면도 그들은 그걸 나의 패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다. 그래도 우리 집이 이겼다. 아마 그렇게 정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말보다 무서운 선택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는 음악이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건배 소리, 샴페인 병 마개가 튀는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정점에 달했을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그 누구의 파티에도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으로 그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워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파티는 환영이 아니라 마지막 착각이었고 그 집안은 자기들이 무엇을 내보냈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없던 사람 취급을 하던 그 이름이 그 집안에서 가장 많이 불리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티가 왜 그 집안의 마지막 축제가 되었는지를 하나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혼 전부터 나는 내 이름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신념 때문도 큰 뜻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릴 때부터 배운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은 한 번 지우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던 날에도 나는 내 이름이 들어간 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챙겼습니다. 그 누구도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계산적이면 정 떨어져. 그 말은 시어머니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할 때, 도장을 찍기 전 한 번 더 읽을 때,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을 때마다 그 말은 늘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을. 나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기억했고, 사람들의 말을 기억했고, 특히 나중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배신으로 바뀌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몰랐습니다. 그는 내가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을 뿐, 내가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이런 건 내가 할게.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그가 넘긴 서류를 조용히 다시 정리했고, 그가 밀어둔 문서에 내 이름을 남겼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회사 초창기, 사무실이 아직 컨테이너 한 칸이었을 때였습니다. 대표 명함도 없고 부서 구분도 없던 시절, 나는 회의록을 정리했고 거래처 응대 메일을 썼으며 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내 이름은 항상 참고인이나 실무 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그 집안에서 나서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행사에서 조용히 서 있는 사람, 시댁 식탁에서 말을 아끼는 사람,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내 자리를 하나씩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대신 기록했고, 나서지 않는 대신 서명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남편은 웃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나가겠어? 그 웃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확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확신. 그는 그동안 내가 조용히 챙겨온 것들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그 집안에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사람도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단정한 서류 봉투, 주소는 회사 법무팀, 수신인은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어제의 웃음이 남아있던 얼굴로 서류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 줄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요 계약 체결 실무 담당자, 해당 프로젝트 공동 권한자.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왜 저 이름이 여기 있어?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봉투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대표 앞으로 온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내 이름이 좀 더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권한 위임서, 서명 기록, 그리고 수정 불가 조항. 그제야 그들은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도와준 게 아니라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숨이 조금 빨랐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자리. 그제야 그는 내가 왜 이혼하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지 조금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워냈다고 생각한 자리에는 이미 내 이름이 깊게 박혀 있었고 그 이름은 지워질 수 없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집안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샴페인은 치워졌고 풍선은 터진 채 바닥에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그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며느리의 자리가 아니라 회사 핵심의 자리였다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던 이유, 말을 아끼던 이유, 끝까지 웃으며 나왔던 이유를.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모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이미 끝내두었는지를. 그날 밤 그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고작 몇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풍선이 천장에 부딪히는 소리. 고생 많았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라는 말들이 서로를 위로하듯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혼자 있었습니다. 짐도 거의 없는 방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결정해둔 일을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사람처럼. 전화번호는 이미 즐겨찾기에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그 회사가 커지기 전부터 연결돼 있던 번호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직접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우지 않았던 번호. 그날 나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익숙했습니다. 나는 불필요한 인사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계약은 전부 중단해 주세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감정을 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해둔 말만 순서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요. 네, 문서대로 진행해 주세요. 예,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혼보다도 더 확실한 선 하나를 내가 스스로 그어버렸다는 사실을. 그 시각 시댁에서는 아직 파티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샴페인 잔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깨끗해졌네.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고 잔을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이미 첫 번째 계약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됐고 웃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회사 회의실. 늘처럼 거래처와의 정기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10분 전 연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취소 요청이 왔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왜요? 내부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이번 분기 계약 재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법무팀에서 진행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그제야 사무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전날 밤의 파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축배를 들었던 건 아닐까? 너무 쉽게 끝났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불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그 말이 처음으로 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능력 없어.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던 사람이라는 확신, 끝까지 참기만 하던 사람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들을 가장 깊이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계약들 전부 같은 사람 권한으로 진행된 겁니다. 서류 위에 적힌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차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내가 지워졌다고 생각한 그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스스로 지워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보는 차례라는 것도. 그날 밤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샴페인 병은 이미 세 번째로 바뀌었고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안주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으며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조인 며느리까지 들이면 회사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겠네. 집안 격이 달라졌어. 그 말들 사이로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한 번 더 다물렸다가 겨우 열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 좀. 처음에는 아무도 그 장면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파티 중인데 내일 이야기하지. 시어머니는 샴페인 잔을 들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의 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임원은 서류를 한 장 꺼냈고 그 위에 적힌 제목을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주요 계약 전면 해지 통보입니다. 그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습니다. 임원은 침을 삼키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해당 계약은 모두 중단됩니다. 이유는 권한자 요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뚝 끊긴 것처럼 조용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서둘러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난해? 신우이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계약을 하루아침에? 임원은 대답 대신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자금 일부도 동결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지? 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공동 권한자입니다. 그 말은 회장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낯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공동이야? 임원은 다시 한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내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신우이는 서류를 뺏듯이 낚아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계약과 관련된 주요 권한은 이분 명의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 말은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지만 서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외부 감사 통보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부 감사라는 말은 이 집안에서 축하가 아니라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잔을 들고 웃고 있던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눈앞에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보는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지? 임원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오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의에 동석했던 날들,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이유가 있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파티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샴페인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고 음악도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고 거실에는 깨진 풍선과 구겨진 꽃 포장지만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두려움의 의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의 시간은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으로 가득하던 집이 하루 만에 전화벨 소리만 남은 집이 되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라는 말만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울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강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안의 중심, 결정권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하지만 외부 감사 통보가 두 번째로 들어온 날 밤 그분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한참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익숙한 번호가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울리게 두었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내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또렷하고 단호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숨이 끊어질 듯 떨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야. 어머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울음은 사과라기보다는 당황이었고 후회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 말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자신들이 잘못했다기보다 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분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었잖니. 그 말은 마치 마지막 카드처럼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한 가족, 결혼 첫날부터 나를 앉히지 않았던 식탁, 내가 말하면 흐르듯 넘기던 시선, 아들이 외도했을 때조차 내 탓으로 돌리던 말들,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조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그렇게 말하던 사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질문에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 조건, 자존심 회복.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그 집안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나왔다는 사실을.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건 왜 하는 거야? 그 질문에 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제 삶입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회의는 계속 취소됐고 거래처는 연락을 미뤘으며 사람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 집안을 중심으로 돌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무시하면 언젠가는 그 무시가 가장 큰 균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 사람도 아니었고 그 집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 말들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 믿고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무언가를 빼앗지도 않았고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지켜왔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너짐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이혼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집안의 회사는 결국 외부 관리 체제로 넘어갔고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운이 나빴다. 타이밍이 안 좋았다. 외부 환경이 문제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사람 하나를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무시했던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나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고소를 하지 않았고
언론에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법과 계약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남아있던 책임을 차분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감정은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바로 감정은 약점이라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예전엔 대단했지. 요즘은 조용하더라. 그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하루는 조용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엇을 입을지 내가 정했습니다. 식탁에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심장이 먼저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가끔 예전 남편에게서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말수가 줄었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리게 됐다고. 나는 그 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내 책임도 내 위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류 하나를 정리하다가 문득 내 이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우지 않았던 이름, 누군가의 성을 덧붙이지 않아도 온전히 나를 설명하던 이름, 그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참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나는 충분히 단단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집안에서의 시간은 나를 망가뜨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킨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기록하는 법을 배웠고 무시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의 무기가 아니라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행동할 거냐고.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의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 있는 삶을,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